예, 우선 이렇게 훌륭한 아카데미 개최해 주신 우리 영남일보와 노병 사장님 감사드리고, 또 일기이기 회장님으로서 이끌어오신 조성재 박병호 회장님께도 정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참 이 인터블고 호텔 오면은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8개월쯤 전이 되겠네요. 8개월 전에 저희 6월 11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구 지역 연설회를 할 때 제가 그 전날 인터블고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와서 무슨 말을 할까 진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탄핵 이후로 보수 정치인에게 대구라는 곳은 많은 사람에게 고향이기도 하면서 가장 두려운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가서 여기서 무슨 말을 할까?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당원들과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때문에 정치인들이 종종 너무 많은 고민을 하다가 말 실수해가지고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가가지고 언론에 괜히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도 딱 이 인터블고 호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기 전에 어떤 연설문을 가지고 갈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엑스코 가가지고 했던 얘기 보면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영입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그 당시 시점의 관점에서는 아주 정당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 말을 뗐습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예. 이 대구 지역의 정서상 박근혜 퀴즈라는 벼로를 가지고 있는 제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근본도 모르는 놈 소리를 들을까 봐 걱정하기도 했고,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어떻게 오해를 살 수 있을까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머릿속에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솔직담백하게. 하지만 그런 탄핵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이제 오늘로부터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50일도 채 남지 않은 대선에서 과연 보수가 단결해가지고 승리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당대표 선거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정말 종지부를 찍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말이, 탄핵은 그 당시에 통치불능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된 법리라는 거는 그 전에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서 매우 엄격하게 적용된 것은 맞다. 그리고 그 어쨌든 판결은 대법원까지가 다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엄격해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이되, 문재인 정부에서 만약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그 엄격해진 잣대를 문재인 대통령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적용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는 그만큼 발전한 것이라 받아들이겠다. 이게 제 이야기였고, 제 사사로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은 제가 당대표직을 성실하게 수행해서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랑스러워하실 정도로 정치 잘해서 보답하는 것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생각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이 지금 당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당대표로서 정치를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 박근혜 대통령이 자랑스러워할 만큼 정치를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도 제가 항상 고민하게 되는데, 우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대표가 됐으면은 무조건 당에 있는 구성원들을 이끌고 선거를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회사에서도 사장님들이 보면은 평소에 직원들에게 어떤 분들은 살갑게 대해주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엄격하게 대해주신 분도 있고, 다 스타일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엄격하게 대한다고 해도 그 회사의 직원들이,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능력에 따라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며 회사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그 사장을 따르지 않을 직원은 없다, 구성원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아무리 좋은 소리 많이 하고 아무리 살갑게 대하고 알뜰살뜰 챙겨주는 것 같지만 정작 회사가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때, 중요한 투자를 해야 될 때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나중에 직원을 해고해야 되고
회사 성과를 내지 못해가지고 적자를 내고 그리고 충분한 봉급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그 사장이 좋은 평가를 받을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 하면서 저는 정말 엄청난 부담 속에서 당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꼭 성과를 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저는 당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에게 주어진 그런 목표라고 하는 것은 먼저 대통령 선거에 승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당에 참여한 뒤로 여러분의 당대표를 모셨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기억나는 거는 뭐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모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제가 존경하는 황우여 대표님 모시고 일도 해본 적이 있고 근데 황우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대선 때 정말 낮은 자세로 임하셨습니다. 그때 호남 지역에 가서 이런 득표 활동을 하시겠다고 하고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황우여 대표님이 뭐 하셨는지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진짜 열심히 하셨음에도 그렇게 참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득표 활동하셨던 분도 계시고 저도 이번에 대통령 선거 앞두고 제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조용히 안 보이는 곳에서 승리를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한번 앞장서서 승부를 걸어볼 것인가 여러 생각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겨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강하고 그러면은 우리 후보나 아니면 우리 당이 조금은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그걸 바꾸고 싶어하는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 이기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이런 내부 노선 갈등이라는 것이 처음에 많이 노정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또 보람이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도 정치 신인이고 저도 영선 당대표다 보니까 정치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운 관점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고 그래서 그런 새로운 방식으로 선거에 임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젊은 지지층이 저희를 밀어올리는 이런 현상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변화를 이 정치권이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또는 아니야 정의당 모든 당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선거라고 하면은 당내 선거든 당 밖의 선거든 항상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대세론을 형성하는 것을 선거의 기본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 들어가지고 조금은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제가 2021년 초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를 도우면서 느낀 바가 있는데 뭔가 선거 운동의 양상이라든지 유권자의 심리가 그 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코로나가 작용하기도 했지만은 많은 영역이 온라인으로 이전됐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식도 하고 아니면 당원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연차례도 하고 이러면서 100명, 200명 단위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었다면은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그게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그런 여론을 형성하는 공간이 어디로 넘어갔느냐 하면은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상에서 많은 교류를 하게 되고 예전과 다르게 가족 간의 카톡방, 단톡방 이런 데서도 젊은 세대가 부모 세대를 설득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자료를 퍼나르기도 하고 인터넷에서는 이제 소위 커뮤니티 사이트라고 하는 곳들이 정치 담론을 많이 다루기 시작하면서 그쪽에서 형성된 여론이 오히려 오프라인으로 넘어오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조직 선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인지도나 자금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시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이 많다면은 이번 대선 그리고 다가오는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완전히 판도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여기 계신 분들 뭐 출마 경험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겠지만은 더 이상 가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인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술자리 가서 인사하고 이런 방식으로는 충분한 수의 유권자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때까지도 아마 코로나는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유권자에게 내 공약을 알리고 내 비전을 이야기할 것인가
이에 대한 진실한 고민이 이번 대선에서도 지방선거에서도 승패를 가늠할 것이라 저는 확실합니다. 이번에 저희 국민의힘에서 시도하는 59초짜리 공약, 그냥 덜렁 구호만 몇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런 고민을 크게 던지기만 해도 관심 있는 유권자들은 바로 그 내용을 SNS에 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검색해가지고 저게 무슨 얘기인가 해서 다 내재화해서 받아들입니다. 다만 그 컨텐츠가 재미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심을 끌고 많은 분들이 보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원희룡 그 본부장과 제가 제작한 그 공약 그 컨텐츠가 어제부로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선거 여러 개 경험해봤지만은 저희가 만든 컨텐츠가 2주 만에 53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530만 명이 정책 컨텐츠를 본다고 하는 것은 이 선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30만 명이면은 뭐 중복도 있겠지만은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인데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530만 명에게 저희가 어떻게 오프라인에서 공약을 전달하고 관심을 갖게 하겠습니까? 그 방법은 전무합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가능합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저희가 당원들도 모아놓지도 못하고 연설을 하는 것도 유튜브만으로 이렇게 저희가 중계했는데, 연설에 유튜브 하는 것들 100만 조회수씩 나오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 전당대회에서 평소 전당대회 같으면은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을 만한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치 영역에서 여성들이 항상 정치하기 힘든 환경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문화가 있었다면은 아마 제가 아까 말했던 조직선거의 문화 속에서 여성들이 제일 힘들었을 겁니다. 여성이 밤새도록 술 마시는 술자리에 가가지고 지지를 호소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가정과 정치 중에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너무 가혹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어떤 다른 선거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성들이 정치에 진입하기 힘들었다면은 지난 전당대회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당대회를 치르면은 4명의 최고위원을 선발하는데 그 중에 1명을 여성으로 할당해 놓습니다. 왜냐면 여성이 전당대회에서 항상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은 항상 최다 득표자 1명을 최고위원에 넣어주는 할당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는 결과를 보시면 특이합니다. 4명의 최고위원을 뽑았는데 그 중에 3분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 3분 다 할당제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3분 다 자력 진출했습니다. 최고위원 중에 1등 했던 조수진 최고위원도 여자요, 2등 했던 배현진 최고위원도 여자요, 4등 했던 정미경 최고위원도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지만 정치에 있어가지고는 저희가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본 겁니다. 더 이상 조직선거, 사람 우르르 모아놓고 이렇게 버스로 사람 실어 나르고 전당대회장까지 가가지고 휴게소에서 다 인사하고 이런 문화 아닌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말 그대로 미디어를 통해서, 그리고 메시지로 하는 선거, 정책으로 하는 선거에서는 전혀 여성도 불리할 점이 없었다는 것을 이번 선거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우연한 기회에 맞이한 그런 변화라는 것이 어쩌면 앞으로 우리 정치가 가야 될 방향성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이번에 전당대회 하면서 후원금 풀로 걷었습니다. 전당대회 나가면 1억 5천만 원까지 거둘 수 있었는데 저는 나름대로 정치 실험을 해봤습니다. 저 그냥 필요 경비로 교통비나 이런 것들 빼고 사무실 안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도 하나도 안 보내봤습니다. 그런데도 선거가 되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은 많은 분들이 니는 그래 그래도 인지도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은, 저는 인지도 이전에 사실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불안감에 의해 가지고 계속 선거 과정에 했던 것들이지만은 실제로 유권자가 받아들이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한번 되짚어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보내니까 이 사람이
안 보낼 수 있겠느냐? 당연히 사람 심리로는 이해가 가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선거 투표 있을 때만 다 했지만은 단 한 번도 누가 보낸 문자 메시지 때문에 후보를 선택한 적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누가 문자 메시지에 자기 이력을 적어 보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낫겠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유권자는 앞으로 더 정책이나 아니면 비전에 대해 가지고 세세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할 것이고 선거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완전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아까도 우리 노 사장님이 소개해 주셨지만은 저의 고민은 정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말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는 구조, 그리고 실력과 그리고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 이외에 다른 것이 공천에 개입되는 구조를 없애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당이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대선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잘 알리고 있진 않지만은 준비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는 1강을 찍었습니다. 그 강의 영상 1강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이 제가 뭐 하버드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저거 정말 엄청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사람 괴롭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1강을 찍었는데 1강 주제가 뭐냐면요, 당원 당규입니다. 우리가 정당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어느 당을 선택하든지 간에 당원 당규 그리고 정강 정책은 잘 알고 당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의 국민의힘의 당세가 크다 보니까 이념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저희 당을 선택해가지고 나오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당은 어떤 다른 것보다도 그런 보수주의적 가치, 공동체적 가치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당이고, 당의 공천을 받아서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생각과 맞는 분들이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험 내용을 공부하면서 당원 당규에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강 정책에서 우리 당은 어떤 정책을 추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숙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게 안 되었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가보면은 가끔 뭐 TK 지역은 그런 게 좀 덜합니다만은 수도권만 가도 우리 당 공천 받아서 출마하신 분들 중에서 정작 구의회 의장 뽑고 이럴 때 상대당 사람 돕고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이없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수당인데 의장은 저쪽을 뺏기고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천이라는 것이 굉장히 엄중한 절차이고 당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당의 가치를 잘 학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이런 교육을 조금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거 외에도 이번에 저희가 훌륭한 강사진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라든지 성평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제가 알려진 것과 다르게 제가 이번에 이수정 교수님 같은 전문가를 저희가 그런 어떤 여성 문제 또 그리고 성폭력 문제 있어가지고는 지방선거에서 그 자격시험 강의자로 제가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최근에 뭐 이대남이니 아니면은 젠더 이슈니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우리 당이 여성 정책이 없는 줄 알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뭐 반여성주의가 저희 정책인 줄 아시는 또 그리고 착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옛날에 가족 오락관 할 때 남성팀 여성팀에서 이런 식으로 갈아 싸우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세심한 정책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자꾸 이슈가 되는 것이고, 그것 외에도 우리 당이 내놓을 수 있는 북한 전문가 태용호 의원님이 북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또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당원으로서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이, 이번에 민주당은 안타깝게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은 어느 당이든지 간에 앞으로는 지방의회에 출마하는 많은 분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것이 절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올라가는 체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고 당이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충분히 충실하게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형태로 교육 프로그램이 설계되어야 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방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저희가 그런 어떤 능력 검증을 하게 되어 있고,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또 새로운 방식을 적용합니다. 저희가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토론을 의무화하려고 합니다. 우리 당내 경선에서. 당내 경선에서 만약 경쟁자가 있다고 했을 때는 지역 현안이나 아니면 행정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시도당 차원에서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경북 같으면은 뭐 상주시장 아니면 뭐 의성군수, 뭐 영덕군수 출마하는 사람들 다 그 지역 이슈나 현안에 대해 가지고 다 사회자 놓고 토론을 하도록 의무화할 것입니다. 저희가 공천 과정에서. 그랬을 때 지방 의원들은 기초 자격 시험, 그리고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토론, 경선 토론을 의무화해서 당원들이 그걸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 말은 이번 선거부터는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에서 주민들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는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방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기획하고 그에 대한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원칙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 지방의회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인재를 키우는 어떤 화수분 같은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냉정하게 말하면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 활동을 대신해주는 존재 정도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와 그리고 지방 기초단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그리고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첫 시도가 잘 자리 잡아야 되는데 저희도 사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을 보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서울에서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번에 기초의원 출마하는 사람들, 저희 당으로 아마 신청하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최대 10,000명까지 달할 거로 예상됩니다. 10,000명이 전국에 시험 보려고 하면은 이게 진짜 무슨 토익 시험 그 고사장 준비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사무처의 당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고민하고 시험 보는 날에는 어떻게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도 시험 감독관으로 투입돼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꼭 해내야 된다는 거는 지난 2021년 30대 당대표를 국민과 당원들께 선출해 주시고 지금 바로 또 그리고 우리 윤석열 후보를 당 대선 후보로 선출해 주신 그런 국민들의 마음, 또 그리고 어쩌면은 똑같이 영선인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해 주신 많은 분들의 생각이라는 거는 정치가 그 여의도의 오래된 방식과 그런 관습에서 벗어나라는 그런 명령이라고 저는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변화를 저희가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특히 아까 제가 화수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지금 2년씩 어긋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지역에서 기초의원으로 활동하다가 또 주민들의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광역의원으로 활동하다가 그 다음에 또 나란히 할 수 있게 국회의원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체계도 필요한데, 지금은 2년 단위로 공천이 엇갈리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당내 합의에 저희가 이르진 못했으나 제가 당내에서 이런 정치개혁 논의가 나올 때마다 꾸준히 던지는 의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저희가 지방의원과 그리고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출 수 있게 되는 순간이 된다면은 저희가 이런 기초의회가 좀 더 지방정치가 국회의원의 어쨌든 인재풀에 화수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계단을 밟아서 우리가 정치할 수 있는 외국 문화와 같은 어떤 그런 정치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자체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를 같이 뽑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가 의회를 두는 것은 지방정부 또는 지자체를 감시하라고 두는 것인데, 보통은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6, 7장 해놓고 같은 당으로 쭉 뽑다 보니까 지방의회에서 견제가 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는 서로 맞지 않고 서로 교차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견제한다는 말이 성립할 수 있겠으나,
지금은 도지사와 도의회를 같이 줄투표해서 뽑기 때문에 견제가 되는 경우가 없고 구청장, 군수와 기초의회를 같이 뽑기 때문에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도 앞으로 꼭 우리가 지방자치에 있어서 실현해야 되는 변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치는 많이 변할 겁니다. 그리고 변해야 합니다. 예전에 이건희 회장께서 기업인들에 비해서 정치인들이 항상 3류, 4류로 뒤처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정치권이 그리고 당 간의 경쟁을 통해서 혁신하고 새로운 어떤 정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